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FTA 본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주말판에 그 부록 섹션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부록이 아니라 이건 메인 섹션이죠. 주말판 메인 섹션인 라이프 앤 아트하고 하우스 앤 홈. 네, 이 두 가지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본지죠. 본지 화면이고, 본지가 아니라 뒤쪽에 보면 라이프 앤 아트란 섹션이 있고요. 좀 더 뒤로 가면 하우스 앤 홈이란 섹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섹션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본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라이프 앤 아트 섹션은 매주 토요일 날 발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말에 그 톱스토리는 와이어카드라고 하는 독일 핀테크 회사의 그 스캔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라이프 앤 아트 섹션의 첫 화면에는 첫 톱 기사는 그때그때 그냥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꼭 이렇게 무슨 폭로 뭐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탐사보도 뭐 이런 게 원래 전문으로 하는 섹션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주말판인데 이번 주말판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카드 스토리가 워낙 중요하기도 했고 또 그거를 취재했던 기자가 겪은 1인칭 경험담을 쓰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댄 매크럼이라고 하는 기자예요. 근데 평범한 뭐 FT 기자인 것 같고 뭐 잘생기셨고 옷도 되게 잘 차려입었고 뭐 시계도 뭐 예쁜 거 차셨고 잘 계신데 이분이 처음에 와이어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게 네, 여기 세 번째 컬럼에 보시면 세 번째 컬럼에 I'd investigated Wirecard since 2014 이라고 써 있잖아요. 세 번째 컬럼의 세 번째 줄. 네, 거기 보시면 2014년에 이 사람이 처음 파이낸셜 타임스가 운영하는 알파빌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이 와이어카드라는 회사는 창립된 지 20년이나 됐고 한국으로 치면은 그 벤사 같아요. 신용카드 처리하는 그 벤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 같은데 이 회사가 자꾸 핀테크 회사로 자기를 포지셔닝 하면서 어떤 없는 것 같은 매출을 자꾸 있다고 뻥을 치고 그러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주식을 계속 주가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사람이 2014년에 처음 그 블로그에다가 그냥 가볍게 한마디 썼대요. Does the number add up? 걔네들이 얘기하는 숫자가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그냥 가볍게 썼는데 그 가벼운 기사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잠깐만요. 읽은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처음에는 그 변호사들 네, 와이어카드라는 회사에 변호사들이 연락을 해서 당신 이 기사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런던의 큰손 개미 투자자 중에 좀 큰 손 개미 투자자가 이 댄 매크럼이라는 사람의 상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들었는데 그 니네 부하 지금 매크럼이 쓴 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기사 못 쓰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슬며시 흘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자 입장에선 기분 나쁜 거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상사한테 누가 이렇게 찔러서 그 기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점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거에 근원을 찾아가 봤더니 그 와이어카드라고 하는 회사의 COO라는 거예요. COO가 계속 무슨 약간 어두운 사람들을 써가지고 기자한테 슬며시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 18년 지나가면서 점점 이 와이어카드라는 회사의 그 회계 부정에 대해서 증거가 들어오는데 그럴수록 그 CEO가 넣는 압력이 커져서 나중에는 무슨 영국군 그 특수부대 출신들의 사립 탐정들을 고용해서 이 기자를 쫓아다니게 하고 특히 어떤 거를 하냐 하면 이 기자가 헤지펀드들의 어떤 그 헤지펀드들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와이어카드를 모함하는 기사를 쓰고 그 전에 헤지펀드들은 숏셀링을 해서 공매도를 해서 기사가 나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로 이득을 보려고 한다. 기자가 헤지펀드와 결탁을 했다. 그래서 우리 와이어카드를 공격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자로 보면 엄청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게 뭐냐 하면 그 독일의 유명한 IB라든가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금융 당국이 와이어카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기자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 진짜 헤지펀드 돈 받고 이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짜 심지어 조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 기자와 이 기자의 상사가 진짜로 돈 받고 써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서 자체적으로 법무팀에서 얘네 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로는 부족하니까 밖에 로펌을 고용해서 얘네들을 감사를 했대요. 그런 온갖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기사를 쓴 거예요. 무려 6년 동안. 그랬는데 그러는 동안에 와이어카드는 주가가 5배로 오르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진 거죠. 그게 뭐 완전 거짓말로 그 매출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버블이 빵 터지고 이 기자와 상사는 완전히 이제 다시 영웅이 됐는데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많아서 마음고생한 게 너무 많아서 좀 아직도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걔네들이 사리탐 정도 고용하고 무슨 전직 특수부대 요원 고용해서 막 미행시키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도 막 창문도 잘 못 열고 와이파이도 쓰다가 쓸 때만 켜놓고 밤에는 꺼준대요. 왜냐면 해킹해서 들어올까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기사를 쓸 때도 이렇게 창문이 있는 데서는 기사를 못 쓰고 그 FT 사무실 안에 완전히 밀폐된 그런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 몇 달 동안 틀어박혀서 거기서 기사를 써서 전송을 하고 했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꼬리가 잡힌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2019년에 그 폭로 기사를 쓰기 전날이 아니라 그 당일에 아침에 새벽 6시에 와이어카드한테 그 코멘트를 요청하는 질의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안에 답장을 주세요. 오늘 1시까지 답장을 주세요. 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와이어카드의 이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질의서를 보내고 기다렸는데 그 와이어카드에서는 답이 오지 않고 엉뚱하게 금융계에서 소식들이 막 들리는 게 FT가 오늘 1시에 와이어카드 폭로하는 기사를 낸데 그 전에 숏하자 이런 루머가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FT 기자나 그 상사는 이 얘기를 본인들하고 편집장, 그 다음에 법무담당 이렇게 4명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 그 누구한테도 기사를 낸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 숏셀링을 유도하려고 헤지펀드라고 짜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억울한데 꼬리를 잡은 게 뭐냐면 그 1시라는 말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1시에 기사를 낸다는 얘기는 전혀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1시에 기사를 내는 시간도 아닌데 다만 그 와이어카드라는 회사에 물어볼 때 1시까지 답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금융업계에 소문이 돌 때는 1시에 기사가 나간다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와이어카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어카드라는 회사가 그 질의를 받고서는 그런 오히려 그 역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혐의를 벗었던 거죠. 이 기자들이 혐의를 벗고 와이어카드는 완전히 몰락을 하고 CEO는 감옥에 가고 그 약간 문제가 있는 약간 좀 수상한 인물인 COO는 지금까지도 도피 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아주 기나긴 1인칭 경험담 기사가 이제 1면에 나왔고요. 2면을 보겠습니다. 2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먼 쿠퍼 칼럼이 나옵니다. 사이먼 쿠퍼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 원래는 축구 전문가고요. 축구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쓰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대인의 그 도시 생활에 대한 그런 되게 인사이트풀하면서 위트 있는 글을 많이 써서 제가 좋아해요. 이번 글도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그 영어 공부하시려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가 되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되게 드라이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정말 좋은 칼럼인 것 같습니다. 뭐 헤어스타일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참 정감 가는 아저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한테도 이메일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 사람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한국 축구를 너무 까는 거예요. 무슨 그 남아공 월드컵 때 한국이 제일 재미없는 팀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옛날에 2002년 월드컵에 한국이 좀 수상하게 그 모레노 감독을 매수해서 이탈리아를 이겼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맨날 해서 제가 짜증나가지고 한국 축구 그만 모함하라고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이 사람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그런 메일 교환을 한 적도 있고요. 이번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앞에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국적은 영국인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래 살았고 지금은 파리에서 살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피가 섞였나? 그래요. 아무튼 좀 잘 모르겠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 영국인도 많고 네덜란드인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좀 섞인 사람인 것 같고 지금 거주하는 곳은 파리입니다. Paris is roaring back
despite everything. 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This week is la rentrée. 네, 불어는 이렇게 콧소리가 나야 되죠. rentrée. 네, 이게 아마 그 return에 해당하는 프랑스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는 주야. France national return to work after the summer holidays, and the government is doing everything it can to avoid another lockdown. 그러니까 이번 주가 그 기나긴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고 다들 일하러 돌아오는 주간이고, 정부는 그 다시 코비드가 퍼져서 락다운을 하지 않도록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Masks are obligatory in public places, but otherwise life proceeds almost as it did before the pandemic. 그러니까 아직도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지만 그것만 제외하고는 코비드가 오기 전의 세상과 똑같이 삶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Stand in the middle of Paris, look around you, and the roads, offices, and flats are packed again. Only one vast bit of the city center is almost empty. The river. 그러니까 아파트도 꽉 차 있고 오피스도 꽉 차 있고 길거리에도 사람이 많은데 단 한 곳만, 이 도시의 단 한 곳, 아주 넓은 부분만 비어 있다. 그것은 강이다. 이런 내용 말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원래 그 많은 영어 발음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원래 도시라는 거는 그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그 강이 중요한 이유는 뭐 물을 먹기 위해서도 하지만 일단은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강에 세워지는데, 현대 도시들은 도로교통이 위주이기 때문에 강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00년대 후반에는 도시마다 강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강에 뭐 들어가는 것도 꿈도 못 꾸지 못했다가 이제는 다시 강들이 깨끗해지면서 코펜하겐이나 뭐 쥐리 이런 도시에는 수영도 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강에서 수영하고 다시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활을 하는 곳이고, 아마 뉴욕이나 파리도 한 5년 좀 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강을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레크레이셔널 용도로 쓰는 것도 좋지만 다시 그 교통의 용도로 쓰는 건 어떠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마존 같은 그 택배 회사들이 굉장히 도로 교통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택배를 배달할 때 보면 트럭이 주차비도 안 내잖아요. 그냥 이중 주차해버리고 잠깐 들어가서 물건 던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도시 교통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물류센터를 뭐 남양주 같은데, 뭐 암사동 같은데, 그런데 한강가에다가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는 서울 시내까지는 강을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바지선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서울에 이를테면 뭐 압구정동 한강공원에 짐을 내린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전기 자전거나 전기 바이크 같은 걸로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하게 하면 어떠냐, 아니면 드론으로 이렇게 하면은 도시가 훨씬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물류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도시 생활에 대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하튼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굉장히 깔끔하고 위트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는 지금 런던 다이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런던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고 매주 바뀌면서 런던 다이어리, 뭐 토쿄 다이어리, 뭄바이 다이어리, 뭐 페리스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각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 도시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에세이를 쓰는 난이에요. 이번에는 런던에 사는 세라 샌즈라는 분이 쓰셨고, BBC에서 투데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3년 동안 하고 끝내면서 자기 그 소감을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위에 사이먼 쿠퍼 글하고 비교해 볼 때 밑에 글은 영어도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고, 영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문화적 표현이 많고, 그 다음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봤어요. 보다가 좀 아유 뭐야 그러고 안 읽었는데, 그냥 어차피 시간도 없으니까 사이먼 쿠퍼 정도 읽는 거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3페이지는 항상 런치 위드 FT라고 해서 그 유명 인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코너입니다. 잘 보시면 이번 주 주인공은 그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넷플릭스 창업자죠. 넷플릭스 창업자가 이제 인터뷰잉 해주셨고, 보통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인터뷰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메뉴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돈은 기자가 내요.
이게 원래 그 루틴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줌으로 서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어디서 뭘 먹었는지가 나와요. 보통은 함께 먹지만 이번에는 그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기 집에서 먹었어요.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있는 자기 집에서 뭘 먹었냐면 홈메이드 피자를 먹었고, 그 다음에 기자예요. 알렉스 바커라는 기자는 런던 웨스트 더리치라는 곳에 있는 자기 집에서 또 피자를 먹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터키쉬 셰퍼드 샐러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기자가 먹은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여기 지금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피자랑 그 샐러드 사이 선이 그어져 있어. 이게 왜 그렇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뭐 왜 여기다 선을 그었을까? 보통 땐 이런 거 없거든요. 샐러드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했는데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드 헤이스팅스가 자기가 집에서 피자를 구워 먹는다는 거를 너무 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민적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막 피자를 막 해서 막 이거 어떻게 뭐 구워 먹자 맛있게 할 수 있을까 막 이거 왜 안 뜯어지냐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막 이런 걸 막 제스처를 하면서 잘 굽지도 못해. 피자가 엉망이 돼서 먹지도 못할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이 기자가 원래는 자기는 피자하고 샐러드를 두 개를 먹으려고 했는데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니까 리드 헤이스팅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걔는 완전히 음식이 망했고 자기는 너무 멀쩡하게 있으니까 두 개 다 먹으면 미안한 것 같아서 샐러드를 이렇게 카메라 밖으로 슬쩍 치워놔요. 그 얘기를 여기 인터뷰 기사에 녹여놨어요. 그런 표현이 되게 재밌고요. 정작 인터뷰 내용은 별게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출간이 됐는데 리드 헤이스팅스가 에린 마이어라는 그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님하고 둘이 같이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 넷플릭스의 문화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거 약간 홍보용 해서 인터뷰를 응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책 내용을 하고 있고, 뭐 다 알죠? 여러분 넷플릭스 뭐 어떤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뭐 요즘 잘 나가고 있고, 넷플릭스의 문화는 직원들에게 다 자율하게 맡기고 월급도 아주 본인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법인카드도 맘대로 쓰게 하고, 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자른다. 심지어 그냥 평범하게 뛰어난 직원에게는 아주 많은 퇴직금을 안겨줘서 떠나보낸다. 이게 넷플릭스의 철학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거를 만들 때 100 밀리언,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000억, 1200억 정도를 들여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때 그 담당자가 헤이스팅스한테 허락도 안 받았대요.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1000억짜리 예산 질러버린 거예요. 넷플릭스는 그런 문화다. 누가 뭘 물어보면 이를테면 뭐 한국에서 이를테면 킹덤을 제작한다. 킹덤 제작하는데 얼마나 주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그거를 정하는 게 네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헤이스팅스는. 자기는 결정을 거의 안 내리는데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회사가 잘 나가니까 뭐 그런 게 통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거 외에 무슨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블랙 라이브즈 매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등등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들은 싹싹 피해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가 있는 인터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의 경우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수록 이래요. 제일 재미없었던 인터뷰는 기네스 펠트로가 자기가 차리는 그 옷 패션 회사인가 뭐 이게 있어서 그거 약간 홍보하려고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최악 재미없었고요. 그에 비해서 약간 좀 덜 유명한 사람들 나올 때가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스타일, 그래서 이제 패션 얘기가 나오고요. 패션도 좀 뭔가 정치나 경제 쪽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옥달걀을 팔았어요? 아 진짜?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땐 그 기사 보고 기네스 펠트로한테 되게 실망했어요. 전혀 뭐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특히 이 런치 위드 FT의 핵심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거에 그 핵심이 있는데 기네스 펠트로는 안 먹어요. 자기는 배우고 모델이니까 그냥 뭐 대충 시켜놓고 샌드위치 시켜놓고 맛없는 샌드위치 그냥 아무거나 시켜놓고 먹는 둥 막는 둥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그 인터뷰가 망가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이 인터뷰를 잘 보시면 처음부터 그냥 스토리가 써 있어요. 그냥 마치 수필이나 에세이 쓰는 것처럼 그냥 기자가 쭉 써내려놓고 가거든요. 근데 한국의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 완전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의 인터뷰 기사라고 요즘 유명한 게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네, 이게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이제
조선일보인가에서 하는 인터뷰 시리즈인데 이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점을 보세요. 다른 점은 처음에 기자가 글을 쭉쭉 써 나갑니다. 글을 쭉쭉 써 나가다가 중간쯤 되면 이렇게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Q&A를 그냥 쭉 써나가요. 이게 한국의 대부분의 인터뷰 기사 스타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써요. 저도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글을 쓸 때, 인터뷰 기사를 쓸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랬는데 영문 매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Q&A 식으로 기사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Q&A가 아니에요. 그냥 기자가 계속 자기 글을 쓰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쿼트로 그냥 그 당사자의 말을 녹여 넣어요. 제가 처음에 영자신문에서 일할 때 체육부에서 일했는데 그때 그냥 한국 기사 쓰는 식으로 이렇게 Q&A로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썼거든요. 그때 저희 부장님이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진짜 화를 내면서 막 거의 쌍욕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한테 월급을 주는 이유가 스토리를 쓰라고 월급을 주는 거지 그냥 말한 거 100개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녹취를 딴 거잖아. Q&A는. 이게 무슨 기사야. 너는 스토리를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말한 거를 질문답 질문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영문식 매체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첫째, 일단 재밌고 기자가 자기 생각을 녹여서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만드는 거니까 인터뷰 기사만 봐도 하나의 무슨 소설에 있는 것처럼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Q&A 형식으로 쓰면 그게 정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도 인터뷰를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깔끔하게 문어체로 Q&A 식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거의 말이 안 돼요. 말을 하는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글로 쳐보세요. 거의 문법도 안 맞고요. 막 말도 안 되고 앞뒤 뒤죽박죽이고 주어 수어도 안 맞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마 받아 쳐보면 엉망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딱 정리가 되어 나온다는 건 기자가 다 고친 거예요. 저도 인터뷰 기사 쓸 때 그러거든요. 다 고쳐야 돼요. 그게 문어체에 맞도록 어느 정도는 빼야 되고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고 막 어미나 이런 것도 다 바꾸고 그렇게 다 다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따옴표를 칠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말만 딱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컨텍스트에 맞게 Q&A가 마치 그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꾸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정확한 게 아니죠. 차라리 영문 기자들이 쓰는 것처럼 아예 그냥 스토리를 기자가 만들고 그 안에 정확한 쿼트만 딱딱 따서 넣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오히려 더 정직한 저널리즘 같은데 물론 뭐 한눈에 들어오기 좋은 거는 Q&A 식으로 쓰는 게 한눈에 들어오기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한국에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영문 쪽 저널리즘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내용 전체에 기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형식의 인터뷰 기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말이 길었고요. 네, 3페이지는 패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그런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 기사고요. 좀 볼게요. 멜라니아 트럼프의 밀리터리 코트, 그러니까 그 전투적으로 보이는 군대 같은 코트부터 미셸 오바마의 보트 넥레이스, 목걸이까지 패션은 선거에서도 아주 파워풀한 툴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뭐 사진만 봐도 쭉 알 수 있어요. 멜라니아 트럼프 옷 멋있죠? 멋있고 뭐 도널드 트럼프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를 보시면 흰 옷 입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죠. 이 사람도 굉장히 그 흰 옷 좋아하고 그다음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옷을 많이 입고요. 왼쪽 분은 이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킴벌리 길포일이라고 하는 공화당 쪽 트럼프 쪽 캠프에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약간 옛날에 낸시 레이건처럼 빨간색 옷 드레스를 입고 어떤 선거 그런 캠페인 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드레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옷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메인 이벤트를 빛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간달프 네 진짜 그러네요. 잠깐 에어컨 좀 틀게요. 더워가지고. 네 맞아요. 간달프 같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뭐 아주 네 간달프. 그리고 밑에 왼쪽에 보면은 지금 그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여자 이름이 뭐더라? 카말라 해리스라는 여자고요. 그 레인보우가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마이너리티를 대표하는 그런 부통령 후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부동산 중개인.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멜라니아 트럼프인데 이 옷이 약간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옷을 입은 자리가 이 옷 자체는 멋있어. 옷 자체는 멋있는데 알렉산더 맥퀸인가? 그 사람 이제 옷인데 옷 자체는 멋있는데 이 옷을 입은 자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에 대해 위로를 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하는 연설인데 옷은 약간 밀리터리 룩을 하고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진정성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대체 생각 있냐 없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반대편으로부터 많이 받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심지어는 이게 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비슷하다 해서 카스트로 사진이랑 이 미셸 오바 아니고 트럼프, 멜라니아 트럼프 사진 두 개를 딱 비교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 네, 이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무슨 그 목걸이를 한 사진이래요. 뭐 잘 안 보이게 나서 무슨 의미가 없는데 여기 vote, VOT, 투표하세요라는 그런 글씨가 써 있는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되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뭐 내용 그거죠. 그 정치적으로 뭔가 옷차림을 잘 해야 될 때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오케이전보다 더 빛나려고 하지 말아라. 옷차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평소 하던 대로 해야지 평소 하던 것보다 너무 튀어 보이게 하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게 옛날에 매들린 올브라이트라고 클린턴 시절에 미국 국무장관 하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그 여기 브로치를 하고 나왔어요. 그 브로치를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그 브로치를 할 때마다 거기 되게 의미를 담아서 브로치를 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 옛날에 2010년에 제가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취재를 하러 갔을 때 다른 일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마침 거기서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브로치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들어가서 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그때 그 사진, 그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런 Read My Pins, 내 브로치를 읽어 라는 제목의 책을 자서전을 냈고요. 그 자서전 출간과 동시에 이제 전시회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전시된 브로치는 김정일을 만났을 때, 지금 사진에 조그만 사진에 보시면 그 여자분이 그 올브라이트 장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갔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입었던 브로치인데 이거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아주 그 북한한테 압박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브로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브로치는 뱀의 꼬리라는 이제 그런 브로치인데요. 이건 언제 입었냐면 사담 후세인이 아직 죽기 전에 그 이라크 전쟁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이라크 전쟁 끝나고 두 번째 이라크 나기 전에 그 중간에 사담 후세인이 미국을 엄청 욕하면서 특히 올브라이트를 갖다 놓고 뱀 같은 여자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올브라이트가 아예 그래 나는 뱀이야 그러면서 뱀 브로치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이라크 전쟁이 나서 후세인이 죽었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 세 번째는 힐러리 클린턴과 만나서 어떤 이제 얘기를 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첫 번째 여성 국무장관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그 어떤 권력을 갖게 된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해서 이 브로치를 차고 나왔는데 이 브로치는 뭐냐 하면 유리천장이 깨진 모습입니다. 유리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리천장을 깼다 해서 이런 상징적인 브로치를 하고 나왔다. 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잠깐 이런 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도 패션 얘기가 있는데 밑에는 뭐 이탈리안 패션이 그 옛날에 뭐 흑인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20년 전에 이탈리아 보그지가 흑인들을 뭐 내세우는 그런 이슈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도 바뀐 게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 페이지는 파리의 이제 호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여행 섹션이고요. 보시면 파리에 아주 고급 호텔들이 있는데 이 호텔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지금 다시 문을 열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 르 브리스톨이라는 그 아주 고급 호텔에 초대를 받아서 1박을
호텔 돈으로 머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협찬을 받아서 기사를 쓸 때는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디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협찬받은 기사라고 표시를 해요. 이 렐라 아부드라는 기자가 르 브리스톨 호텔의 게스트였다 이렇게 쓰고, 그 가격은 더블룸이 990유로가 얼마야? 뭐 한 120만원에서 시작해서, 앞광고죠, 앞광고. 뒷광고가 아니라 앞광고. 네, 990불부터 시작해서 스위트룸의 경우는 최대 하룻밤에 25만 유로까지 간다. 하룻밤에 한 3천만원 정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처음 시작이 뭐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기자랑 친구가 이 호텔에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러 딱 앉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웨이터가 오더니 캐비어를 아주 그냥 비단결처럼 펼쳐놓은 메쉬 포테이토 위에 캐비어를 딱 얹어주고, 그 다음에 샴페인 두 잔을 딱 따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시킨 적 없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거 우리 시킨 거야? 이거 저기 호텔이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시킨 거 아닌데 이 호텔은 실수 같은 거 하는 호텔이 아니야, 딱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실수가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는 거죠. 이런 정도의 고급 호텔에 묵는 게스트들한테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평소 파리의 이런 고급 호텔들이 얼마나 고급이냐 하면, 뭐 그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호텔 방 몇 개를 개조해서 방 하나를 1인용 PT룸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그런 그 카디오 머신이나 뭐 트레드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헬스를 하고 싶은 고객은 그 방을 하나씩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박물관이랑 뭐 그 관광지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고객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문을 닫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주고, 또 무슨 성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성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구경을 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뭔가 그 비밀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관광을 하게 해주는 이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럭셔리 호텔들이 파리 사람은 솔직히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첫째는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파리 사람이, 이 기자가 파리 사람인데 자기가 들어가 봤더니 너무 고급이라서 그 거부감과 위화감이 든대요.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우리 파리 취향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객들은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중동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이런 그런 부자들인데, 그런 부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됐으니까 파리 시민들을 이제 유치해야 되는데, 정작 파리 사람들은 거부감 들고 부담 가니까 안 들어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거부감이 안 들게 하면서 그 럭셔리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객 그 직원들이 엄청나대요. 그러면 방이 100개면 직원이 400명이래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어서 그 직원들 지금 월급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크고, 지금 이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올해 안에 그런 사업이 다시 화랑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고, 밑에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이제 왼쪽이 빨간 그래프가 작년 대비 지금 객실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전체로 보면 거의 20%가 작년보다 빠졌고, 파리만 놓고 보면 50%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파란 그래프는 뭐냐 하면 현재 객실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보면 객실 점유율이 지금 40%도 안 돼요.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고, 호텔 측에 돈을 받아서 써준 것입니다.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여기도 똑같아요. 뭐 스테이피케이션 뭐 그런 거 하고, 뭐 체크아웃 시간 늦춰주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프로모션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포스카드 프롬이라는 코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특파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 그런 에세이 칼럼인데요. 이번엔 되게 재미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트래블 섹션인데, 이번에는 뭐 놀러 가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탐험가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Real Heroes of Exploring, 그러니까 진짜 영웅 탐험가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이고요. 크게 두 명의 탐험가를 대비로 드는 에세이입니다. 첫 번째 탐험가는 피어리라고 하는 그 미국 북극점을 발견한 그 탐험가고요. 또 한 명은 뭐냐 하면 여기 밑에 있는 라스무센이라는 덴마크 탐험가인데, 이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피어리가 아니라 이 라스무센이 진짜 영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피어리란 사람은 북극점을 도달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너무 거기만 신경을 써서 그 쿡이라는 탐험가랑 둘이서 막 싸운 거예요.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면서 이런 싸워서 이런 만평 같은 것도 실렸고, 피어리는 또 그걸 돈벌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 그 이누이트족을 가족 하나를 잡아다가 미국에 데려왔대요. 잡아다가 데려왔는데 그 당시 지금 뭐 20세기 초반의 이누이트족은 진짜로 야생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뉴욕 생활에 적응을 못하니까 바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 가족은 다 죽고 애기 혼자 남았는데 애기를 12년 동안 잡아놓고 키운 거예요. 아까 말씀 동물원 원숭이처럼. 심지어는 그 죽은 가족들의 뼈를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애를 거기 데려가서 같이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12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겨우 빌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그린란드로 돌아갔는데, 그린란드로 돌아갔더니 그때는 거기도 또 적응이 안 돼. 왜냐하면 뉴욕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고, 그런 정도로 피어리가 나쁜 놈이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대신에 이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은 덴마크 사람인데 엄마가 이누이트계야, 아빠는 덴마크계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그린란드에서 이누이트족이랑 살았기 때문에 진짜로 이누이트족 생활을 아는 사람이고, 그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약간 하프 이누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탐험을 기획했냐 하면 어디 뭐 북극점에 빨리 도달하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린란드부터 이쪽 알라스카까지 북극을 그냥 쭉 4년 동안 천천히 가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특별한 발견이나 무슨 위대한 탐험이라 이런 거 없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책을 6권이나 남겼대요. 총 6,000페이지짜리 그런 기록을 남겨서 이 책이 그 이누이트족이 문명화되기 이전에 그 순수한 모습의 생활을 담은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웅 탐험가는 이런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의 에세이였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 섹션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책들, 그다음 옛날 책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엘리티즘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는 책 3권을 모아서 서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책 3권 제목이 나오죠. 이 북섹션에 항상 첫 기사는 이렇게 책을 한 3권 정도, 같은 주제의 책을 3권 정도 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에세이를 씁니다.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지위를 물려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귀족이란 게 있었잖아요. 양반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학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학력이 뛰어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결국에는 옛날의 귀족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학력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아야 결국에 애도 교육 수준이 높아.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야 애도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식의 그 메리토크라시가 또 하나의 계층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런 비판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책 중에 하나를 보면 두 번째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샌델입니다. 그 정의는 무엇인가, 그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의 책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북섹션이 이어집니다. 너무 뭐 길어가지고. 이 큰 기사는 뭐냐 하면 이게 중국이래요. 중국에도 지금 한국처럼 태양광 열풍이 불고 있나 봐요. 중국의 그 거이저우인가요? 네, 그렇게 있나? 하여튼 귀주 지역인데 이 경치가 좋은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미치듯이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태양광이랑 풍력이 기존의 그런 화력발전소나 뭐 이런 걸 대체하면 좋은데,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화력발전은 화력발전대로 하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거기 덧붙여, 이런 형식으로 지금 세계 에너지 산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는 거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화력발전소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현 정권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화력을 없애는 건 아니야. 화력도 지금 늘려. 뭐 이러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래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데니엘 예르긴이라고 하나?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재윤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많이 쏴주세요. 네.
그 밖에 3권의 책이 또 있는데 생략할게요. 책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책, 여기도 책, 여기도 책이고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독자 편지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북리뷰 8개가 다 남자가 쓴 책에 대해 남자가 평론을 한 내용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비판론의 그 독자 편지가 왔었어요.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여자 책에 대해 여자가 쓴 것들이 있어요.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것에 대한 에리카 와그너라는 사람의 서평이에요. 밑에도 보면 레아라는 사람이 여전히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대해서 마리아 크로포드라는 사람이 서평을 썼어요. 여자죠. 이건 아니고 등등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들이 쓴 그 글을 많이 넣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보니 그리어니까 이것도 여자인 것 같고요. 필리타 클락도 여자죠. 헨리 맨슨 남자인 것 같고 파티마 부토도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총 7편의 글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제 여자 기자 혹은 여자 필자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독자 편지 받고는 갑자기 또 이제 여자 글을 많이 실어주는 이런 한 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출판계에 대한 에세이를 쓰시는 분이고요. 닐란자나 로이라는 인도 여성분이시고 인도에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사리를 두르시고 계신 멋진 분이시고 보통은 되게 서정적인 내용의 출판계 에세이를 쓰시는데 오늘은 좀 서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인도 출판계에 일고 있는 약간 그런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쓰셨어요.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뭐 조국 흑서 그다음에 조국 백서 이렇게 막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인도에서 지금 출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쓴 내용입니다. 뭐 당장 우리랑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비교해보면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래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너무너무 길죠? 진짜 긴데 이번엔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뭐냐 하면 V2 로켓에 대한 소설이랍니다. 근데 뭐 소설은 그냥 스파이 스릴러 소설인데 그 내용 자체는 뭐 제가 잘 읽지 않았고 초반에 이 V2 로켓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V2 로켓이란 뭐냐 하면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나치가 영국을 막 공격하잖아요. 처음에는 폭격기를 보내서 막 폭격을 하는데 영국이 막 전투기를 보내서 폭격기를 공격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피해가 크니까 히틀러가 야 그러지 말고 로켓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거를 그냥 독일서부터 런던까지 쏴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과학자들이 V2 로켓을 만듭니다. 그게 거의 최초의 로켓 대륙을 넘어가는 그런 그 대륙까지는 아니지만 장거리를 날아가는 로켓 미사일이었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미사일이긴 하지만 V2 로켓이 사실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V2 로켓을 쐈는데 가장 처음 떨어진 로켓은 런던에서 6명을 죽였대요. 그게 뭐 물론 6명의 생명도 아깝지만 그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총 토탈 약 5,500명에서 6,500명을 죽였는데 이 로켓가 근데 그 수가 어떠냐 하면 이 로켓을 만들다가 죽은 사람들의 수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 로켓가 위험하니까 만들다가도 수천 명이 죽었는데 쏴서 결국에 죽인 사람의 수가 만들다 죽은 사람보다 적어. 그리고 한 번 만들 때 돈도 엄청나게 들고 로켓 하나 값이 전투기 하나 값이야. 그리고 로켓을 쏴서 날리려면 그 연료로 에탄올을 썼대요. 알코올을 썼는데 그 한 대를 날려보내는데 드는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30톤의 감자를 발효시켰대요. 가뜩이나 전쟁이라서 먹을 게 귀한데 로켓 하나 쏠 때마다 감자 30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이게 지금 가성비가 안 나오죠. 독일이 이 헛짓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그냥 심플하게 로켓 안 만들고 그냥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그냥 두 방으로 해결해버리죠. 뭐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V2 로켓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현재의 그런 대륙간 탄도탄이랄까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체스 코너가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내용을 이제 그 퀴즈처럼 내는 칼럼이 있고요. 오른쪽은 브릿지 설명이고 브릿지는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건 못 읽겠지만 옛날에 영국 여성분들이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게 그 미스 마플의 추리소설을 보면 맨날 브릿지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밑에는 크로스워드 퍼즐
그 영국,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크로스워드 퍼즐을 되게 좋아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안 하지만 한국에도 옛날에 신문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인데 데이비드 번이라는 사람의 인터뷰인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크 리가 이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대요. 뭐 한국으로 치면 배철수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뭐 재미없어서 안 읽었어요. 그 다음은 영화평인데, 영국의 어떤 뭐 그 런던에 사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영화가 나왔대요. 제목은 더 락이고, 그냥 락인가? 제목은 락스. 네, 락스라는 영화고,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그 고양이를 부탁해인가? 네, 그런 영화가 아닌가? 아니면 뭐 써니? 뭐 이런 느낌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저의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아트, 드디어 이제 미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뭐 어떤 분이 어디서 갤러리 전시를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역시나 제 관심사는 아니고, 밑에는 The Life of Song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유명해졌나, 그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곡씩을 다룹니다. 이 코너는 너무 유명해져서 책으로도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책으로도 나왔고,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 제프 버클리가 불렀던 할렐루야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할렐루야라는 노래에 대한 그 역사를 쓴 내용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도 이제 뭐 예술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뭐 그 어떤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술 작품들에 대한 긴 기사가 있습니다. 고야의 뭐 이런 뭐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안 읽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까 1면에 실었던 와이어카드 기사, 네, 그 내용이 지금 뒤로 지금 점프가 돼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점프라 그래요, 업계용어로. 1면에 썼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뒤쪽으로 빼는 거를 이제 점프한다고 하는데요. 점프한 내용이고, 보시면 이 사람이 아까 그 매크럼 기자의 보스, 그러니까 부장님이죠. 부장님 기자이고, 이분은 FT의 싱가포르 특파원으로서 이분이 이제 그 위슬블로우한테, 공익 제보자한테 자료를 많이 받아서 이제 넘긴 분이고, 이 사람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 와이어카드의 COO입니다. 지금 뭐 수염을 길렀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대요. 수염 기르니까 약간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만다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을 찾으시면 엄청난 현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돈 얘기는 안 나오나? 네, 이름은 얀 마살렉이고요. 이 얼굴을 기억하셨다가 혹시 뭐 이태원이나 무슨 뭐 안산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신고를 해주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경제사범에는 은행 강도.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좀 약간 그 폭력 조직하고 연계가 있대요. 러시아 폭력 조직하고 연계가 있어서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뱅커가 아닙니다. 좀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는 거죠. 지금 독일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안 잡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좀 뭔가 무서운 사람이지만 뭐 한국에 있으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음식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같은데, 다니엘 볼루드라는 셰프예요. 셰프인데 저도 이 사람 얘기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미슐린 스타 받은 걸로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 내용이 뭐 그냥 실리고 있어요. 인터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와인 코너고요. 이 젠시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FT의 와인 크리틱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에 거의 그 누구죠? 와인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구더라? 누구죠? 그 유명한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 네, 로버트 파커급으로 유명해졌대요. 네, 맞습니다. 박지훈님. 네, 로버트 파커 급으로 유명해져서 이 사람의 평이 굉장히 와인계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FT라는 경제 잡지의 와인 크리틱이라는 것도 되게 특이한데,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뭐 요리, 그냥 뭐 요리 칼럼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어떤 요리가 맛있다, 뭐 요즘에 이런 게 인기다는 내용이고, 제목이 재밌는데 베이스 노트라고 볼 수도 있고, 베이스 하면 이제 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서의 베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생선 이름을 베스라고 하나 베이스라고 하나, 네, 발음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찾아볼게요. 베이스. 네, 음악, 박찬용님 감사합니다. 베스. 음악에서 저음부를 의미할 때는 베이스고, 베이스.
여기 있다. 5번 물고기를 의미할 땐 bass, bass군요. 네.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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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 네, 차이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장난을 한 거죠. 저음, 노트라는 게 음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 음표라는 뜻도 있지만 이 바스라고 하는 생선을 맛있게 해먹는 그런 노트라는 뜻도 있는 걸로 이렇게 말장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제목으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알아들으면 재밌는데 못 알아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알아보느냐 아니냐가 영어 신문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르기도 합니다. 사진이 생선 사진이요? 그런가? 재밌는 게 보통 서양 애들은 이게 생선 머리를 잘 안 먹잖아요. 머리를 보여주는 것도 많이 안 하는데 여기는 머리를 보여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는 특별한 요리인가? 네, 모르겠지만 네, 찬용님 저도 잡지할 때 말장난 제목 종종 했습니다. 역시 선진국형 기자세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네, 최고. 네. 친구 그대 안의 이건 좀 별로네요. 그대 안의 블루투스는 조금 노잼, 약간 노잼이고, 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는 재밌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라이프 앤 아트 섹션의 마지막 페이지고요. 여기 왼쪽 위에는 항상 그 미술 작품 하나를 그냥 보여주면서 되게 아이코닉한, 되게 유명한 미술 작품 하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작품이 아니라 사진, 네, 사진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코너고요. 오른쪽에는 자난 가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구 젊어요. 한 지금 30대 후반인가 그런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냥 삶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그냥 자리고요. 이 사람도 사이먼 쿠퍼만큼이나 인기가 많은데 저한테는 사이먼 쿠퍼보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읽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더 모던하고 좀 더 그 도시 생활에 대한 약간 좀 하이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그런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고요. 여기 밑에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쓴 사람은 조 앨리슨이라고, 이 사람이 그 How to Spend It이라는 그 굉장히 럭셔리한 그 부록 잡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How to Spend It의 편집장입니다. 저 편집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굉장히 보시기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좀 엘레강트하고 그런 여성분으로 보이는데 뭐 역시나 제 관심사는 아니라서 열심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 앤 아트 섹션 리뷰를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매주 배달이 되는데 읽으면 진이 빠지죠. 뭐 거의 하루가 다 가요. 근데 물론 재밌으니까 읽긴 하는데 저도 종종 밀릴 때가 많아서 뭐 심하게는 3주, 4주 밀리기도 해서 그럴 때 정말 날 잡고 앉아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높고 이 섹션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굉장한데 주말판 해도 5,000원밖에 안 해요. 다 합쳐서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무슨 영풍문고에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주말판 한번 사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중판도 5,000원이고 주말판도 5,000원인데 당연히 주말판이 가성비가 높죠. 네, 추천드립니다.